네, 우리가 이제 그 매주 일요일에 이제 기자간담회를 했었는데 우리가 뭐 계속 보복 행진하고 릴레이 발언하고 이렇게 해서 워낙에 그 당의 주요 구성원들의 메시지가 계속 있어왔고 해서 오늘은 통상대로 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대화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뭐 모두 발언은 아니지만 먼저 한 말씀 드리고 좀 시작을 할게요. 어제 그 광화문에서 보여줬던 국민의 뜻 그리고 윤석열 파면에 대한 압도적 국민의 뜻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집회였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이 위헌 위법적인 불법 쿠데타, 계엄, 이게 단순하게 정치의 위기, 또 민주주의의 위기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경제와 민생, 그리고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대한민국의 위기로 나가는 것 같아서 참 심히 걱정입니다. 뭐 민생 경제 지표가 워낙 그동안에도 무능한 대통령의 무능한 집권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12.3 내란 사태 이후로 각종 경제 지표가 좋아진 지표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심각하게 경제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어제 저희들이 논평도 하고 했습니다만 민감국가, 미국에 의한, 미 정부에 의한 민감국가 지정이라는 것이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아니냐. 이거는 외교 안보적 위기까지 전개되는 것 같아서 좀 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한미동맹이 한국전쟁 이후에 한미동맹이 체결이 되면서 72주년째거든요, 올해가. 그런데 그동안 한미관계, 한미동맹은 계속 발전돼 왔고 업그레이드 돼 왔습니다. 협력 분야도 확대되고 그 깊이도 깊어지고 계속 한미동맹은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이 민감국가 지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미동맹이 최초로 다운그레이드 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매우 심각한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이 상황에 대한 인지도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외통위 열었을 때도 정부는 그걸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이고 미국 정부가 언론사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파악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부도 국정원도 또 대통령실도 그 어디도 이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그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하는 데가 없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이런 대한민국 정치의 위기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위기, 경제의 위기, 외교 안보의 위기, 대한민국 전체 총체적인 위기로 전개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 집권의 결과이자 12.3 내란의 후과로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이 무능한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이 무능한 내란 속의 윤석열 파면 결정을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결론을 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제 주말에 보여줬던 주권자들의 뜻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우선 네. 불 들어왔는데. 네. 채널A 이상원입니다.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방금 윤상현 의원이 공수처 수사 과정 등을 대상으로 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헌재에서 탄핵 선고일을 밝히지 않은 것과 관련해 탄핵 기각 가능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선 탄핵 인용 100% 전망하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예, 먼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2년 반의 그 무능뿐만 아니라 12.3 미헌적이고 위법적인 불법 계엄으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속한 헌재의 판단을 요청드리고, 당연히 12월 3일 날 있었던 이 친위 쿠데타는 위헌 위법적 행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인용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의 압도적 의견도 그렇게 형성되고 있다. 주권자의 의지 또 그렇게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 문제는 제가 법안을 보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공수처가 진행했던 수사 과정에 대해서 공수처와 그 당시 그 만들었던 공조본이죠. 공조본에서 진행됐던 수사, 체포, 영장 청구, 이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법원이 다 인정을 했다라는 것. 그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또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동아일보 조홍영입니다. 국민연금 합의가 조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어떻게 좀 진행될 것인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추경 협의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향후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연금은 우선 모수 개혁에 대해서 먼저 진행하고, 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특위를 만들어 사자라는 큰 틀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었고, 모수 개혁에 대해서 13%를 내고 우리 당이 당초 50%, 45%, 44%에서 43%로 수용하면서 13%, 43% 구조가 이제 합의가 된 겁니다. 이 합의에 근거해서,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제안에 근거해서 보건복지위에는 다음 주 정도에 이 모수 개혁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추진하겠다라고 제가 박지원 위원장의 얘기를 좀 들었고요. 이제 특위 문제가 있는데, 특위 문제는 지금 아마 인원 구성에 대해서는 6대 6대 1로, 이런 비교섭입니다. 그렇게 인원에 대해서는 정리가 된 것 같고, 다만 이제 거기에 합의 처리할 거냐, 협의 처리할 것이냐, 그 문구와 관련해서 약간 이제 조정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황당하게 생각하는 것은, 모수 개혁 부분은 분리해서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이미 결정이 된 것을 특위 구성이 안 되면 합의 처리를 못 하겠다, 복지위에서, 이런 태도, 또 이걸 또 연계하는 그런 태도는 국민의힘은 하여튼 그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합의대로 복지위에서 우선 13%, 43%라는 이 모수 개혁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에 우선 처리를 하고, 연금 특위 구성을 위해서는 뭐 추가적인 협의를 하면 되는 거니까 연계하지 말고 그렇게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예산안에 대한 편성과 제출은 정부가 하게 돼 있는 것이어서 우리는 우리 당의 의견을 이미 제시한 바 있고, 또 여당은 여당대로 뭐 몇 가지 아이템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저소득 계층에 대한 뭐 25만 원 뭐 소비 쿠폰 지원이라든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뭐 100만 원 뭐 비용 지원이라든지, 또 뭐 AI 신산업에 대한 2조 투자라든지, 뭐 이렇게 말씀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저런 것들이 제안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정부가 부처와 빨리 협의해서 추경안을 편성해서 제출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미 추경안에 대해서는 세 가지 원칙을 또 합의를 했으니까, 그 편성 방향에 대해서는 민생 지원, AI 신산업 지원, 통상 대응, 요 세 가지 분야로 하자고 합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분야와 관련해서 정부가 빨리 부처와 협의해서 기재부는 편성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쳐서 보완하고 확대하거나 조정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정부안 편성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가기를 촉구하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안 돼요?
그럼 뭐 저기 여기 온 KBS 오교성인데요. 두 가지 질문 드리면 일단 이번 주에 계속 도보 행진도 하고 릴레이 규탄 발언도 했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탄핵 선고 결과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다음 주에 어떻게 좀 행동 계획 짜고 계신지 한 가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천막 관련해서 변상금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응 어떻게 하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예, 일단 비상행동에 대해서는 현재 기조를 유지한다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일단 도보행진, 집회 참석, 릴레이 규탄 발언 이 기본 루틴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탄핵 선고 기일이 잡히면 어떻게 이제 추가적인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거기에 기일이 잡히게 되면 또 논의해서 검토를 할 생각이고요. 현재는 기조를 유지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보행진, 집회 참석, 릴레이 발언 그리고 필요하면 그 앞뒤로 의청하는 거 이런 루틴은 그대로 기조대로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오세훈 시장 건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 김성애 대변인이 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걸로 좀 가름하면서 오세훈 시장은 본인한테 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이나 수사 또 검찰 조사죠. 그거 하나 좀 제대로 좀 신경 쓰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네, 수석님 MBC 신수아입니다. 그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서 어제 야당 외통위원분들 현장에서 기자회견 하셨는데 야당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건지 궁금하고 또 하나 이거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탄핵 때문에 초래된 거다. 민감국가 지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게 이런 해석에 대해서 좀 어떻게 민주당에서는 평가하시는지 여쭙습니다. 예. 일단 어제 외통위에서는 외통위 의원들이 민주당 외통위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 있고 그리고 외통위를 소집해서 정부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있었는지 이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의 종합적인 판단과 대응 계획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지금 여당 쪽에서 아직 답이 없는 상태이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정부 대 정부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게 행정부의 것과 의회의 것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서 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이 부분은 약간 좀 한계는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주로는 이제 외교부죠. 외교부가 그리고 나아가서는 과기부 혹은 이제 산업부 이런 정부 차원에서 미 정부와 어떻게 채널을 유지하고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거냐. 그거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우리가 도와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뭐 이것도 이제 야당 탓을 돌립니까? 민감국가 지정이 야당 탓이다. 그러니까 그 탄핵해서 직무정지 시켜서 그렇다 이런 주장인가 보죠? 근데 이게 바이든 행정부 거의 그 임기 끝날 때쯤 지정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부의 그 어떤 이런 행정행위라는 것은 그게 무슨 하루 이틀 사이에 뚝딱뚝딱 벌어집니까? 그렇죠? 충분히 검토 과정을 거쳐서 미국 행정부가 당연히 그 백악관, 다른 부처, 뭐 NSC, 국무부 뭐 이런 데와 협의하면서 민간국가 분류 정책을 결정을 하겠지. 그게 무슨 하루 이틀 사이에 뚝딱뚝딱 결정을 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지금 언론의 분석과 전문가들의 분석은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 관계자 그리고 여당 관계자들이 핵 문제에 대한 정말로 무책임한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핵 보유와 관련해서도 했던 발언들, 하버드대인가요? 그래서 했던 발언들도 있고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근거도 없고 또 실체도 없는 핵 보유 주장을 하면서
이 긴장감을 고조시켰던 것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 사안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발생한 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의 거의 마지막 그 임기 끝날 때쯤 결정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태가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 정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혀 이걸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정보도 갖고 있지 못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전혀 지금 감을 못 잡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매우 심각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한미 동맹이 72년 동안 계속 발전하고 진화해 왔는데 어찌 보면 이 부분은 최초로 퇴보하고 뒷걸음치고 다운그레이드 되는 그런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심각한 상황마저도 본말을 바꿔가지고 또 본질을 왜곡해서 이것 또한 정치 공세를 하겠다고 하는 정말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의 그 태도에 대해서 그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좀 차리길 바라겠습니다. 이 결과 또한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무능한 여당이 초래한 외교 참사다. 실제로 12.3 계엄, 비상계엄 선포할 때 미 대사조차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통보도 하지 않았고, 뭐 통보는 그렇다 그 소통과 공유조차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고 그 소식을 접한 미 대사와 관계자들이 외교부 장관 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다 전화도 안 받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친위 쿠데타를 위해서 동맹을 배신한 결과입니다. 이 외교 민감국가 분류라는 이 외교 참사는 친위 쿠데타를 위해서 동맹을 벌인 외교 참사의 결과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 조선일보 신지인이라고 하는데요. 지난주 박홍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정당법 개정안 관련해서 보면 국민의힘을 해산 심판 청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 국민의힘에서 후보자도 못 내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 있는데 이게 당 차원의 입장이랑도 비슷한 건지 여쭙습니다. 일단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논의된 바는 없고요. 개별 의원의 개별적인 입법 활동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그거는 지금 당장에는 그 국민의힘이 대상이 되겠지만 앞으로 그 어떤 정당도 뭐 똑같이 적용되는 법이겠죠. 근데 지금 이제 당장 대상이 되는 게 국민의힘이라는 것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매우 분개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은 당 차원에서 뭐 논의되거나 뭐 검토된 건 아니고 개별 의원의 입법 활동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수석님, 그 단식 농성 돌입한 분들이 지금 며칠째 되고 있어서 만약에 다음 주 후반부에 선고가 난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길어지는 건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지도부 차원에서 이 단식을 지속하고 있는 이 의원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좀 고민이 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도부가 요청하거나 권유해서 한 건 아니고 의원들의 이제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어서 뭔가 당 차원에서 어떻게 좀 진행하기 참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만 실제로 단식이라는 게 조금 준비를 해서 하는 단식과 갑자기 진행하는 단식은 다르거든요. 갑자기 진행하는 단식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일주일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 안팎에서는 그분들의 단식을 조금 중단하면서 다르게 할 것인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들이 단식하시는 분들과 좀 같이 대화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렇고 지금 그 비상행동 그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그분들은 구속 취소 결정이 되고 나서부터 그날 저녁부터 단식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그분들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10일째 이제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 포함해서 단식하시는 분들의 이 건강이나 이런 걸 좀 체크하면서 근데 어떤 조치들을 해야 되는 참 조치를 뭐 하기가 참 마땅치는 솔직히 않습니다. 예. 그러나 하여튼 건강이 염려되는 건 맞고 그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당에서도 좀 고민이 된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례나 관행에 따라서 사실 지난주 금요일 혹은 목요일 선고를 예측했는데 지금 현재 선고가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당에서 보시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최상목 대행 탄핵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도부에서는 이거에 논의 좀 어떻게 하신 게 있는지 아니면 당 차원의 입장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헌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관례, 관행, 관례, 관행 해봐야 뭐 사실 지난번 있었던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심판인데요. 어느 한쪽에서는 너무 막 졸속으로 빨리 진행한다라는 또 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 그런 주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주장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헌재가 충분히 평의하고 심리하고 고민하는 결과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관행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이번 탄핵 심판과는 크게 관계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 그렇게 결과가 좀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다만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 임기점이 넘어가게 되면 그 판단의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치유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즉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 정치의 위기나 민주주의 위기, 민생 경제의 위기, 또 외교 안보의 위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로 가면서 그게 점점 좀 심각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적어도 대한민국이 회복력을 갖고 있는 나라구나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걸음이 헌재 판단입니다. 당연히 파면 결정이죠. 그게 되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 국민 스스로도 그렇고 주변 국가에서도 대한민국의 회복력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하게 헌법기관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떠나서 이 심각한 대한민국의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이미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판단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도 헌재도 그런 거 관련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뭐 헌재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는 거는 다 근거 없는 얘기들이에요. 이제 각자 뇌피셜 돌려가지고 이제 하는 것들이니까 별로 근거 없는 얘기들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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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은 뭐 지금 당 차원에서는 뭐 그냥 계속 어떤 뭐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냥 뭐 이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쪽 먼저 우리 예. 네, 저 이재명 대표께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하셨는데 그 향후 외부 일정 같은 건 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은 그 신변보호 요청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경찰 당국은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약간 좀 구체적인 이제 검토안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나 아직 그 신변보호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 옥외에서의 활동은 지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해서 금요일 현장 최고위와 토요일 집회는 이제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하신 거고요. 그리고 현재 계획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실내에서 하는 것들은 진행을 할 거고요. 특히 국회에서 하는 뭐 회의나 행사 같은 것들은 참여는 뭐 당연히 할 것이고 그 외에 국회 경내를 벗어나거나 뭐 하는 이 일정에 대해서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 가지 이제 검토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도주 방조죄 고발한다고 하셨는데 좀 일정 같은 거 정해졌는지 궁금하고, 그 심우정 쪽에서는 이제 문제 없어서 사퇴 안 한다는 입장인데 법리적으로 이게 좀 어떻게 고발이 성립되는지 이 부분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도주 원조죄에 대해서는 그 지금 당의 법률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마 그렇게 되면 검토를 하면 뭐 고발장 같은 거 작성을 하게 되면 뭐 주 초에는 뭐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의 질문은 그거예요. 검찰이 석방을 취소하겠다고 하는 그 의견서를 법원에 보냈느냐, 그 서류를 보내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절차, 과정, 이걸 엄청나게 꼼꼼하게 따지는 거 아닙니까? 절차 과정을 꼼꼼하게 따졌으니까 뭐 시간이냐 일이냐 이런 거 가지고 시비 붙다가 결국에는 그 이유로 풀어준 거 아니에요? 절차상 문제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서류가 넘어가서 검토하는 게 여기서 넘겨서 가는 시간을 포함해야 되는 거냐, 가 있는 시간만 포함해야 되는 거냐, 뭐 하여튼 이런 복잡한 막 계산 속에서 이 다 절차상 문제를 풀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하고 실제 석방 조치를 했을 때는 그 사전 조치를 법원에 대해서 했냐 이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을 안 하고 있잖아요. 법원에 석방 지시를 보냈다, 안 보냈다. 그러니까 항고 포기서죠. 항고 포기서를 보냈냐 안 보냈냐. 그 질문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안 보냈다면 절차 위반이라는 거죠. 그러면 절차 위반이기 때문에 이 절차 위반이 명백하다면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무엇인가? 도주 원조죄. 그러니까 도주를 도와준 거죠. 네. 그걸 적용이 가능하겠다라는 이제 법리적 해석을 하게 된 거고, 그것과 관련된 검토를 통해 고발장 같은 작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끝. 예. 예, 한국일보 박준규입니다. 지난주에 박홍근 의원님께서 교섭단체 15석으로 내리자는 법안 발의하셨는데, 네, 당 내에서는 계엄 이후에 그리고 또 유럽에서 구구정당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면 교섭단체 여권을 20석에서 15석 뭐 이렇게 또는 10석 뭐 어떤 숫자든 간에 내리는 게 좀 불안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으신데, 교섭단체 완화 여건 여전히 의지가 있으신지랑 좀 한다면은 뭐 10석, 15석 좀 어느 방향으로 가닥 잡힌 게 있는지 여쭙습니다. 예, 일단 그 교섭단체 완화에 대해서는 저희 당도 계속 고민을 해왔던 주제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그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뭐 우려되는 사항도 있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 긍정적인 부분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섭단체를 완화한다는 것은 교섭단체 요건이 너무 높기 때문에 국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대변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측면 아닙니까? 지금 비교섭으로 들어가 있는 의원들이 다 2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죠? 20명이 넘거든요. 그분들의 의사는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교섭단체 완화라는 것이 결국에는 국회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보장하는, 또 그래서 국회 구성원들의 그런 의사를 반영해서 국회를 운영하는 그런 측면에서 정치 개혁에 진일보한 면이 있다라는 평가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극우 정당 등등등과 고려해서 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 부분보다는 실제로 그 교섭단체를 그렇게 완화했을 때 오히려 예를 들면 지금 국회가 겸임 상임위까지 해서 18개고 겸임 상임위가 4개, 일반 상임위 14개 아닙니까? 14개니까 교섭단체가 있다는 것은 각 정당의 그 상임위마다 간사가 있다는 걸 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한 명이 간사하고 한 명이 의원한다는 것도 조금 이상하긴 해요. 그죠?
그러저런 약간 이제 고민들이 되는 부분들은 있어서 그런 것까지 조금 좀 디테일한 좀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전체 이건 제 개인 생각이에요. 이건 당이 이 관련된 논의를 한 적은 없어요. 이제 곧 논의를 통해서 정리를 할 필요성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교섭단체의 여건이라는 것을 전체 본회의, 전체 의사일정 협의와 관련된 그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상임위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거는 또 조금 더 좀 고민해 볼 대목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그 국민의당이 거의 한 40석 정도 됐을 때 그때는 상임위에 한 3명 정도씩 이제 의원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럼 간사가 3명이 3인 간사 체제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 상당히 상임위 운영할 때도 매끄럽고 좋더라고요. 예. 어떨 때는 3당이 여당 편을 들고 어떨 때는 야당 편을 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대화와 타협의 촉진제 역할을 하기에 따라서 하더라고요. 그런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박준 기자가 예상한 것처럼 막 극우 정당이나 혹은 극단적 정당이 교섭단체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물론. 그러나 그 3당이 그 양당, 거대 양당끼리 이 충돌을 좀 이렇게 범퍼 역할을 하는 또 그런 순기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제도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다 있는데 결국엔 순기능을 키우고 역기능을 줄이는 것은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당에서는 교섭단체 완화에 대해서는 이제 좀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서 뭐 결론을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됐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1시에 행진을 시작해야 돼가지고 식사를 같이 못하는 거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언론 여러분들도 그 12월 3일 이 비상계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거의 100일이 넘도록 그렇죠? 100일이 뭐야 벌써? 이제 100일 훌쩍 넘었죠. 예. 이제 참 고생하십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꼼꼼하게 기록하고 정리된 게 국민들에게 전달되면서 국민들이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어떤 의사결정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큰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힘드시지만 같이 고생을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쳐도 되겠죠? 예, 고맙습니다. 예.